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대부분 배경음악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버전으로 골라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는 인간 사회의 권력, 혁명, 그리고 배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은 한 농장에서 시작된 작은 반란이 어떻게 또 다른 독재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우화입니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외쳤던 그날 이후 규칙은 조금씩 바뀌고 말은 왜곡되며 진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작품은 묻습니다. 권력을 쥔 자는 왜 닮아가는가? 혁명은 언제 타락하는가? 지금부터 짧지만 가장 날카로운 고전 동물농장을 함께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1장. 밤이 되자 매너 농장의 주인 존스 씨는 닭장 문을 잠갔다. 하지만 술에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작은 구멍들을 막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손전등의 동그란 불빛이 사방으로 출렁이도록 비틀거리며 마당을 건너 뒷문으로 들어가 정화를 벗어던졌다. 부엌에 놓인 맥주통에서 마지막으로 한 잔을 더 따라 마시고는 아내가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침대 위에 몸을 눕혔다. 방의 불빛이 꺼지자 갑자기 여기저기서 휘적거리는 소리와 날개의 퍼덕임으로 농장 안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낮에 전달된 메시지에 의하면 메이저 영감이 어젯밤에 심상치 않은 꿈을 꾸어서 동물들을 모아놓고 그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메이저 영감은 수상 경력이 있는 미들 화이트 종의 수태지다. 존스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는 대로 큰 헛간에서 모이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메이저 영감은 품평의 출전 당시 윌링던 뷰티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동물들 사이에서는 항상 메이저 영감이라고 불렸다. 동물들은 모두 메이저 영감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라면 밤잠 1시간 줄이는 정도의 손해는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넓은 헛간 한쪽 끝에는 단상처럼 바닥이 높은 공간이 있었는데 메이저 영감은 그 위에 편편한 집단 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천장을 가로지르는 들보에 매달린 전등이 그의 머리를 비추고 있었다. 이제 12살인 메이저 영감은 최근 들어 살이 좀 붓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했으며 송곳니를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었음에도 현명하고 자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곧 다른 동물들이 들어와 각자 편한 대로 자리를 잡았다. 먼저 3마리의 개, 블루벨, 제시, 핀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돼지들이 들어와 단상 바로 앞에 놓인 집단에 자리를 잡았다. 암탉들은 창문턱에 올라 앉았고 비둘기들은 퍼덕거리며 석가래로 날아가 자리를 잡았다. 양과 소들은 돼지들 뒤에 엎드려 되새김질을 시작했다. 마차를 끄는 2마리의 말, 복서와 클로버는 느린 걸음으로 동시에 들어왔는데 털이 부숭한 거대한 발굽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집단 속에 있을지 모르는 작은 동물들을 밟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클로버는 중년에 접어든 든든하고 어미다운 풍모를 지닌 암말인데 4번째 새끼를 출산한 후로는
몸매가 예전 같지 않았다. 복서는 체고가 18핸드나 되는 야성적인 순말인데 일반적인 다른 말 두 마리를 합한 정도의 힘을 자랑했다. 이마에서부터 콧잔등을 타고 흰 얼룩이 선처럼 그어져 있어 어벙해 보이는데 실제로도 복서는 그리 영민한 편은 못 되었다. 하지만 한결같이 고든 성격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동력만큼은 모두가 존경에 마지 않았다. 말들 뒤로는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저민이 들어왔다. 벤저민은 농장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성질도 가장 고약했다.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며 가끔 내뱉는 말들도 아주 냉소적이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이 파리를 쫓으라고 꼬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자기는 차라리 꼬리도 파리도 없는 편이 훨씬 더 좋을 뻔했다든가 하는 식이다. 농장에 있는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동물이기도 했다. 왜 웃지 않느냐고 물으면 웃을 일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벤저민은 복서를 진심으로 좋아했다. 일요일이면 벤저민과 복서는 동산 너머에 있는 작은 방목지에 나란히 서서 말없이 풀을 뜯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말들이 막 자리를 잡고 엎드렸을 때 어미 잃은 새끼 오리떼가 줄지어 헛간으로 들어왔다. 새끼 오리들은 큰 동물들의 발에 밟히지 않을 만한 자리를 찾으려고 가냘픈 소리로 꽥꽥거리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클로버가 거대한 앞다리로 보호벽을 만들어주자 그 안에 둥지를 틀고 이내 잠이 들었다. 다른 동물들이 거의 다 자리를 잡았을 즈음에 멍청하지만 희고 예쁜 암말 몰리가 각설탕을 씹으며 한껏 고상을 떠는 걸음걸이로 등장했다. 몰리는 존스 씨의 이륜마차를 끌고 있다. 몰리는 헛간 앞쪽에 자리를 잡고는 길게 따내린 흰 갈기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갈기를 묶은 빨간 리본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가장 늦게 돌아온 것은 고양이였다. 늘 그러듯이 가장 따뜻한 곳을 찾기 위해 헛간을 둘러보다가 복서와 클로버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고는 메이저 영감이 연설을 하는 내내 그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저 혼자 좋아서 가르랑거렸다. 이제 모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였다. 모세는 길들여진 까마귀인데 뒷문 뒤에 있는 횃대에서 자고 있었다. 동물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연설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한 메이저 영감은 목청을 가다듬고 연설을 시작했다. 동지들,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얘기는 이미 모두 들었을 거요. 하지만 꿈 얘기는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내가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를 죽기 전에 동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오래 살았고 우리의 혼자 누워 생각할 시간도 많았소. 그러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본질에 대해 다른 어느 동물보다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요. 동지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소? 사실 그대로를 인정합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되며 너무 짧소. 태어나면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얻어먹으며 살지. 일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은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곧바로 잔인하게 도살되는 거요. 영국 땅에 사는 동물 중에 생후 1년이 지나고도 삶의 행복이나 여유를 맛볼 수 있는 동물은 없을 거요. 영국의 동물들에게 자유란 존재하지 않아. 동물들의 삶이란 비참한 노예의 삶이니까. 이건 너무도 명백한 진실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는 것이 과연 자연의 순리일까?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이 땅에 사는 생명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없어서라고 생각하시오? 그렇지 않소. 동지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지. 영국의 땅은 비옥하고 기후도 좋기 때문에 동물의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해도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식량을 재배할 수 있소. 우리 농장만 해도 말 12마리, 소 20마리, 양 수백 마리 정도는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롭고 편안하게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비참한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그건 우리 노동의 결실이 거의 전부 인간들에게 착취당하기 때문이요. 거기에 우리 문제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우리의 유일무이한 적은 바로 인간이요. 우리의 삶에서 인간만 몰아낸다면 굶주림과 과도한 노동의 근본 원인도 영구히 사라질 것이요.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생물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을 것이요. 우유를 생산해내지도 못하고 알을 낳지도 못하지. 쟁기를 끌기엔 너무 약하고 토끼를 잡을 만큼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동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동물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 대가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들이 차지하지. 우리의 노동으로 땅을 갈고 우리의 배설물로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 한 몸 감싸고 있는 가죽뿐이지. 이 앞에 있는 소동지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우유를 몇천 갤런이나 생산해내었소. 송아지들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먹였어야 할 그 우유는 모두 어디로 갔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적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간 거요. 적의 암탉동지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알을 낳았으며 그 중에 몇 마리나 부화되어 병아리로 깨어났소. 거의 모두 시장에서 팔려 존스와 그 일당의 수입을 채워주었을 거요. 그리고 당신, 클로버, 그대가 낳은 4마리의 망아지들은 지금 어디 있소? 그대의 노년의 버팀목과 기쁨의 원천이 되어줄 그 망아지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말이오. 모두 1년을 겨우 채웠을 때 팔려가지 않았소. 이제 그대는 망아지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오. 4번의 분만과 들판에서 쏟아낸 모든 노동의 대가로 그대가 얻은 것이 허접한 먹이와 마구간 외에 달리 뭐가 있소? 그리고 이 미천한 삶조차 천수를 다하도록 놔두지 않지. 나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었으니 불평할 것은 없소. 12년이나 살았고 400여 마리의 새끼를 두었으니 돼지다운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소? 하지만 어떤 동물도 종국에는
잔인한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거요. 내 앞에 앉아 있는 당신네 육돈들은 1년 내에 도살장에 끌려가 비명소리와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되겠지. 우리 모두 그런 식으로 끔찍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거요. 젖소도, 돼지도, 암탉도, 양도 모두. 말과 개의 운명도 더 나을 것이 없을 것이고, 복서, 당신도 그 튼튼한 근육에 힘이 다하는 날, 존스는 당신을 도살업자에게 팔아버리고 말 거요. 그러면 그자는 당신의 목을 치고 몽둥이를 끓여서 여우 사냥개의 먹이로 던져주겠지. 개동지들은 늙고 이빨이 빠지면 목에 복도를 매달아 가까운 연못에 던져버릴 거요. 그렇다면 동지들, 우리 삶의 모든 악은 인간의 독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소? 인간을 몰아내고 나면 우리 노동의 열매는 오로지 우리의 것이 될 것이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부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을 몰아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밤낮으로 노력하는 거요. 내가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요. 반란. 실천에 옮기게 되는 날이 일주일 후가 될지 아니면 10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발밑에 있는 이 집단을 보듯이 분명하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정의는 언제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이요.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그 사실을 주시하기 바라오. 무엇보다도 내 말을 후세에 전하여 승리의 그날까지 대대로 우리의 투쟁을 이어가도록 해주시오. 동지들, 그대들의 결의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가머니설에 끌려 그릇된 길로 빠져서도 안 돼요. 인간과 동물은 이익공동체이며 한쪽이 번영을 누리면 그것이 곧 다른 한쪽에게도 번영을 가져온다는 말에도 속지 마시오.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인간은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니까. 그러니 우리 동물들은 일심단결하여 완벽한 동지의식을 가지고 투쟁에 나가야 하오. 모든 인간은 적이고 모든 동물은 동지요. 그러자 갑자기 헛간 안에 거대한 함성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메이저 영감이 연설하는 동안 어느새 4마리의 커다란 쥐가 구멍에서 기어나와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아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개들의 눈에 띄자 번개처럼 구멍을 향해 달려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메이저 영감이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발을 들어 올렸다. 동지들,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어. 쥐와 토끼 같은 야생동물들은 우리의 친구요, 아니면 적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도록 합시다. 쥐들은 동지인가? 나는 이 질문을 투표에 붙이도록 하겠소. 곧바로 투표가 이루어졌고 대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쥐들은 동지인 것으로 결정이 났다. 반대자는 3마리의 개와 고양이, 이렇게 4뿐이었다. 나중에 고양이는 양쪽 의견에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이저 영감은 연설을 이어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과 그들의 행실에 대하여 항상 적개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2다리로 걸어다니는 자들 모두 적이며 다리가 4시거나 날개를 가진 자들은 친구요. 인간과 투쟁을 하면서 그들의 방식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오. 인간을 정복한 후에도
그들의 악행을 답습하지 마시오. 어떤 동물도 주택에 거주해서는 안 되며 침대에서 자거나 의복을 차용해서도 안 돼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돈을 만지거나 거래를 해서도 안 돼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악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요. 약하든 강하든 영리하든 둔하든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요.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살생해서는 안 돼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니까. 자, 동지들. 이제 내가 어젯밤에 꾸었다는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소. 꿈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사라지고 난 후 이 세상의 모습에 관한 꿈이었소. 그런데 그 꿈이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생각나게 한 것이요. 오래전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미를 비롯하여 암돼지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소. 가사라고는 첫 세 마디 정도밖에 모르고 나머지는 그저 가락만 흥얼거릴 뿐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친숙했던 그 가락이 어느새 나의 뇌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거요. 그런데 어젯밤 꿈속에서 그 노래가 다시 기억 속에 떠올려졌단 말이오. 더욱 신기한 것은 노래의 가사까지 모두 생각이 나더라는 거요. 아주 오래전에 동물들이 부르던, 그러나 지난 수세대가 이어져 오는 동안 완전히 잊혀졌던 바로 그 가사임이 틀림없소. 그 노래를 내가 불러보겠소. 동지들. 그런데 나는 나이가 들어 목소리도 쉬고 했으니 내 노래를 듣고 그 가락을 익혀서 동지들이 더 멋지게 불러보시오. 영국의 동물들이여 라는 노래요. 메이저 영감은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말처럼 목소리가 좀 쉬기는 했지만 노래 솜씨가 제법 괜찮았고 노랫가락도 뭔가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드는 매력이 있었다. 클레멘타인과 라쿠카라자가 적당히 섞여 있는 가락이었는데 가사를 적어보면 이렇다. 영국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전 세계 방방곡곡의 동물들이여,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보라. 황금빛 미래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언제고 그날이 올 것이니 인간의 독재가 무너지고 영국의 비옥한 들판은 오롯이 동물의 차지가 될 것이네. 코에 채워졌던 콧두레도 사라지고 등에 얹혀있던 마구도 내려질 것이네. 제갈과 박자는 영구히 처박혀 녹슬어 갈 것이고 잔인한 채찍질도 더 이상 없을 것이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부와 밀, 보리, 귀리, 건초, 토끼풀, 콩, 사탕무가 그날부터 우리 차지가 될 것이네. 우리가 자유를 찾는 날, 영국의 들판에는 눈부신 태양이 빛날 것이며 물은 더 맑고 바람은 더욱 달콤할 것이네.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분투하세. 그날이 오기 전에 목숨이 다한다 해도 젖소도 말도 거위도 칠먼저도 자유를 위해 우리 모두 분투하세. 영국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전 세계 방방곡곡의 동물들이여, 내가 전하는 이 소식을 잘 듣고 널리 전하라. 황금빛 미래에 대한 이 소식을. 이 노래를 부르자
동물들의 열광은 최고조에 달했다. 동물들은 메이저가 노래를 끝내기도 전에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제일 둔한 동물마저도 어느새 가락을 따라 흥얼거리며 몇 마디 가사까지 입에 붙였고, 돼지나 개와 같이 영리한 동물들은 수분 내에 곡 전체를 완전히 익혔다. 그리하여 한두 번 맞춰본 후에는 모두가 하나의 소리로 부르는 영국의 동물들이어가 농장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소의 음매 소리와 개의 컹컹거림, 양의 매 하는 소리와 말의 히힝 소리, 그리고 오리의 꽥꽥거림이 하나의 울림으로 어우러진 노래의 감흥이 얼마나 좋았든지 쉬지 않고 5번이나 연이어 불렀는데, 방해꾼만 아니었으면 아마 밤새도록 불렀을지도 모르겠다. 안타깝게도 시끌벅적한 소리에 잠이 깬 존스 씨가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마당에 여우가 들어왔다고 생각한 존스 씨는 침실 구석에 늘 세워져 있던 총을 집어들고 어둠을 향해 6발 산탄을 날렸다. 헛간 벽에 탄알들이 박히자 회의는 즉시 해산되었고, 동물들은 허겁지겁 각자의 잠자리로 돌아갔다. 새들은 횃대로 날아올랐고 다른 동물들은 집단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농장 전체가 고요한 잠에 덮였다. 그로부터 3일 후 메이저 영감은 밤에 잠을 자다가 평안하게 죽었고, 그의 시신은 과수원 자락에 묻혔다. 그것이 3월 초였는데 그로부터 3달 동안 많은 일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농장에 사는 동물들 중 지각이 있는 자들은 메이저 영감의 연설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메이저 영감이 예견한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도 알 수 없었고, 더욱이 자기들이 사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도 없었지만, 모두 반란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다른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은 동물들 중 가장 영리하다고 인정받는 돼지들의 몫이었다. 그 중에서도 걸출한 2마리 수태지가 있었는데, 존스 씨가 내다팔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스노볼과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은 몸집이 크고 사납게 생겼는데 농장에서 유일한 버크셔 종이었다. 그리 달변가는 못 되지만 자기 의지는 반드시 관철시키는 것으로 동물들 사이에 평이 나 있었다. 스노볼은 나폴레옹에 비하여 쾌활하고 언변에 능하며 기발했다. 하지만 성품의 깊이는 그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었다. 그 밖에 농장에 사는 모든 돼지들은 육돈이었다. 그 중에도 농장 동물들 사이에 유명한 돼지가 1마리 있었는데, 바로 몸집이 작고 뚱뚱한 스킬러였다. 스킬러는 볼이 유난히 둥글고 눈이 반짝이며 동작이 민첩하고 날카로운 음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말솜씨가 매우 뛰어났다. 뭔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일 때면 꼬리를 휘저으며 이쪽 저쪽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지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 다른 돼지들도 스킬러는 검은색도 흰색으로 믿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이들 셋은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하나의 완벽한 체제로 정리하고 이에 동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존스 씨가 잠자리에 들면 그들은 일주일에도 여러 날 밤을 헛간에서 비밀회의를 열고 동물주의의 원칙을 다른 동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모두들 무지하고 무관심한 상태로 모였으며, 일부 동물들은 자기들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존스 씨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언급하거나 존스 씨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그가 없어지면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등의 초급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벌어질 일을 왜 우리가 걱정하는데? 라고 반문을 하거나 어차피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면 우리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동물들도 있었다. 그러한 생각이 동물주의 정신과 상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일은 어렵고도 힘든 과제였다. 그 중에도 가장 멍청한 질문은 흰 앞말인 몰리의 입에서 나왔는데 반란 뒤에도 계속 각설탕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먹을 수 없어, 동지. 스노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농장에서 각설탕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각설탕을 찾지 않게 될 거요. 귀리와 건초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럼 갈기의 리본은 계속 묶어도 될까? 몰리가 물었다. 이보게 동지,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리본이 바로 노예의 표징이라고. 자유라는 것이 리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임을 모르겠소? 몰리는 스노볼의 말에 수긍하긴 했으나 완전히 믿는 것 같진 않았다. 길들여진 큰 까마귀 모세가 퍼뜨리는 거짓말에 대처하는 일은 훨씬 더 힘들었다. 존스 씨가 각별한 애정을 갖고 기르는 모세는 스파이에다 고자질쟁이였는데 동시에 영리한 달변가였다. 모세는 슈거캔디 마운틴이라고 부르는 신비로운 나라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동물은 죽으면 그곳으로 간다고 말했다. 모세 말에 의하면 그 나라는 하늘 어딘가 구름을 지나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고 했다. 슈거캔디 마운틴에서는 일주일 내내 일요일이고 토끼풀이 1년 내내 자라며 각설탕과 아마인 깻묵이 생 울타리에서 자란다고 했다. 동물들은 모세가 말만 많고 일은 하지 않는다고 싫어했지만 동시에 슈거캔디 마운틴을 믿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돼지들은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느라 아주 애를 먹었다. 돼지들을 따르는 가장 충실한 동물은 수레를 끄는 말인 복서와 클로버였다. 이 둘은 사고력이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일단 돼지들을 스승으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돼지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복종했으며 다른 동물들에게도 간단한 논리로 전달했다. 헛간에서 열리는 비밀 회의에도 빠지는 법이 없었으며 회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영국의 동물들이어도 늘 앞장서 불렀다. 반란은 결국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똑똑한 주인 노릇을 하기도 했지만 유능한 농장주였던 존스 씨는 근래에 들어오면서 운이 기울었다. 소송을 하느라 많은 돈을 잃고 나서 상심이 컸던 존스 씨는 몸이 이기진 못할 만큼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한번 시작하면 몇 날 며칠을 주방에 있는 등받이가 높은 나무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면서 술을 마셨다. 가끔씩 맥주에 담갔던 빵 부스러기를 모세에게 먹이면서 일꾼들은 게을러지면서 주인을 속이기 시작했고 들판에는 잡초가 무성해졌고 건물 지붕과 울타리들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방치되었다. 동물들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다. 6월이 되어 건초를 베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 토요일이었던 하지 축제 전날 존스 씨는 월링턴으로 갔고 레드라이언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다음 날인 일요일 한낮이 되도록 귀가하지 않았다. 일꾼들은 이른 아침에 소전만 짜놓고는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지 않고 토끼 사냥을 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존스 씨도 곧바로 거실 소파에서 월드뉴스지를 얼굴에 덮은 채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저녁이 될 때까지도 동물들은 굶고 있었다. 동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암수 한 마리가 뿔로 곡식 창고의 문을 들이받아 부수고 들어가자 다른 동물들도 각자 알아서 통에 담긴 곡물들을 먹기 시작했다. 존스 씨가 잠에서 깬 것은 바로 그때였다. 곧 4명의 일꾼들과 채찍을 손에 들고 곡식 창고로 달려온 존스 씨는 마구잡이로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굶주린 끝에 쏟아지는 폭력은 동물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이었다. 그리하여 동물들은 사전에 전혀 계획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단결하여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덤벼들었다. 존스 씨와 일꾼들은 다음 순간 사방을 바치고 차이는 꼴이 되었고 상황은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지금까지 내키는 대로 매질하고 학대해도 한 번도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던 금수들의 폭동은 너무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존스 씨와 일꾼들은 곧 방어하기를 포기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1분쯤 후 5사람은 대로로 이어지는 마차길을 따라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으며 동물들은 승리의 환호를 울리며 그들을 뒤쫓고 있었다. 침실 창문으로 이 광경을 지켜본 존스 부인은 여행용 가방에 황급히 몇 가지 소지품을 챙겨서 다른 통로를 이용해 농장을 빠져나왔다. 모세도 횃대를 떠나 큰 소리로 깍깍거리며 그녀를 뒤따랐다. 그러는 동안 동물들은 존스 씨와 일꾼들을 도로까지 내몰고 나서 빗장이 5개 달린 농장 문을 닫아버렸다. 동물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반란을 성공적으로 쟁취한 것이다. 존스 씨는 추방되고 매너 농장은 동물들의 차지가 되었다. 처음 몇 분 동안 동물들은 자기들을 찾아온 이 엄청난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우선 한 일은 혹시 어느 구석에 아직 인간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듯 무리지어 농장의 울타리를 따라 껑충껑충 뛰어다닌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농장 건물로 돌아와 존스 씨가 다스렸던 끔찍한 통치의 잔재를 씻어냈다. 마구간 끝에 있는 마구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제갈과 콧줄에 개 사슬 그리고 존스 씨가 돼지와 양을 거세하는 데 사용했던 무자비한 칼들을 꺼내 모두 우물에 던져버렸다. 곱비, 굴레, 겨눈가리개 그리고 모멸스러운 사료주머니도 쓰레기를 태우는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다. 채찍도 물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채찍이 불길에 휩싸이자 모든 동물들이 환호를 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스노볼은 장날 말의 갈기와 꼬리에 달아 장식했던 리본도 불 속에 던져 넣었다. 리본은 인간의 표징인 옷으로 간주한다. 모든 동물은 맨몸으로 지내야 한다. 스노볼이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복서는 여름 동안 귓가에 꼬여드는 파리를 쫓기 위해 쓰고 있던 작은 밀짚 모자도 불 속에 던져버렸다. 동물들은 순식간에 존스 씨의 흔적이 되는 모든 것을 소멸시켜버렸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다시 헛간으로 데리고 간 다음 모두에게 늘 먹던 양의 2배나 되는 옥수수를 배급하고 개들에게는 비스킷을 2개씩 주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의 동물들이여를 연거푸 7번이나 부른 다음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동물들은 그날 밤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잠을 이루었다. 다음날 동이 트자 습관처럼 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은
전날 일어났던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억하고 다 함께 목초지로 달려나갔다. 목초지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농장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둔덕이 있었다. 동물들은 둔덕 꼭대기로 달려가 밝은 아침 햇살 아래 펼쳐진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렇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의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신바람 난 동물들은 빙글빙글 뛰어다니면서 흥에 겨워 허공을 향해 뛰어오르기도 했다. 이슬이 맺힌 초원 위를 구르기도 하고 입안 가득 달콤한 여름 잔디를 뜯어물기도 하고 발로 검은 흙을 파내어 비옥한 흙냄새를 맡기도 했다. 그 다음에는 시찰 삼아 농장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탄의 눈길로 경작지와 건초지, 과수원, 그리고 연못과 작은 숲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모든 것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보였으며 그것들이 자기들의 차지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줄을 지어 농장 건물로 돌아온 동물들은 농장 저택의 문 앞에 다다르자 조용히 멈춰섰다. 그것도 역시 자신들의 것이긴 했으나 왠지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잠시 후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어깨로 문을 밀어젖혔고 동물들은 한 줄로 서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으면서 방들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조심스러워 말소리도 낮추어 속삭이면서 경외심마저 서린 눈빛으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호화로운 실내를 둘러보았다. 자기들의 깃털로 만든 침대 매트리스와 거울, 말총 소파, 브리셀제의 모직 양탄자, 그리고 거실 벽난로 선반 위에 걸려있는 빅토리아 여왕의 석판화. 동물들은 계단을 내려올 때에야 비로소 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되돌아가 확인해 보니 몰리는 안방 침실에 남아 있었다. 존스 부인의 화장대에서 파란 리본을 집어 어깨에 걸쳐보면서 속없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었다. 다른 동물들은 몰리에게 따끔한 핀잔을 주고 밖으로 나갔다. 주방에 걸린 햄을 떼어 밖에다 묻어주고 복서가 주방에 딸린 작은 방에 있던 맥주통을 발굽으로 차서 찌그러뜨린 것 외에 집안에 있던 것들은 모두 그대로 두었다. 저택은 박물관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무언의 결의가 그 자리에서 통과되었다. 어떤 동물도 저택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다시 동물들을 소집했다. 동지들, 스노볼이 말했다. 이제 6시 반이니 앞으로 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오늘은 건초 수확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돼지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독학으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익혔다는 사실을 밝혔다. 존스 씨의 자녀들이 쓰던 낡은 철자법 책을 쓰레기 더미에 찾아서 그것으로 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검은색과 흰색 페인트가 담긴 통을 가져오게 한 다음 동물들을 이끌고 큰 길로 통하는 빗장 5개짜리 문으로 나갔다. 글씨를 제일 잘 쓰는 스노볼이 발의 두 관절 사이에 붓을 끼고는 맨 위 빗장에 적힌 매너농장이라는 글씨 위에 페인트를 덧칠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동물농장이라고 썼다. 이제부터 농장은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다시 헛간으로 돌아온 다음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다른 동물들을 시켜 사다리를 가져다가
큰 헛간의 뒤쪽 벽에 기대놓게 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지난 3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동물주의 원칙을 7개의 계명으로 정리해 놓으라고 설명했다. 이제 이 7계명을 벽에 써놓을 것이며 동물농장에 사는 모든 동물이 영원히 지켜나갈 불변의 법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스노볼이 힘들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몇 칸 아래에서 스킬러가 페인터통을 들고 있었다. 타르를 칠한 벽에 흰색 페인트로 큼직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30야드 밖에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7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7계명 하나,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모두 적이다. 둘,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친구이다. 셋,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넷,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다섯,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여섯,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일곱,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글씨는 아주 깔끔하게 쓰여졌다. 친구의 철자가 약간 잘못되었고 글자 하나가 뒤집어진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자도 모두 정확했다. 스노볼은 다른 동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보았다. 동물들은 모두 동의를 표하듯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중 영리한 동물들은 이미 계명을 암기하기 시작했다. 자, 동지들, 스노볼이 붓을 내려놓으며 외쳤다. 건초지로 갑시다. 존스와 그의 일꾼들보다 더 빠른 시간에 수확을 마치는 것에 우리의 명예를 걸어봅시다. 바로 그때 한참 전부터 몸이 불편해 보였던 암소 3마리가 크게 음매의 소리를 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젖을 짜지 않은 바람에 젖통이 터질 지경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돼지들은 잠시 생각을 해보고 나서 양동이를 가져오게 하여 암소들의 젖을 시원하게 짜주었다. 돼지들의 앞발이 이 일에 제법 잘 맞았다. 곧 5개의 양동이에 거품이 있는 크림처럼 부드러운 우유가 가득 찼고 동물들 중 다수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눈독을 들였다. 저 우유들은 어떻게 할 거지? 누군가가 말했다. 존스 씨는 가끔 우리 곡물 사료에 섞어주곤 했는데 암탉 중에 한 마리가 말했다. 우유는 신경 쓰지 마시오, 동지들. 나폴레옹이 양동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적절히 알아서 처리할 거요. 그보다는 건초 수확이 더 중요하니까. 스노볼 동지가 길을 안내할 거요. 나도 곧 따라가겠어. 자, 앞으로 가시오. 동지들, 건초가 기다리고 있소. 그렇게 해서 동물들은 모두 함께 건초지로 달려가 수확을 시작했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 우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물농장은 다음 편에 이어서 다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대부분 배경음악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버전으로 골라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는 인간 사회의 권력, 혁명, 그리고 배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은 한 농장에서 시작된 작은 반란이 어떻게 또 다른 독재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우화입니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외쳤던 그날 이후 규칙은 조금씩 바뀌고 말은 왜곡되며 진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작품은 묻습니다. 권력을 쥔 자는 왜 닮아가는가? 혁명은 언제 타락하는가? 지금부터 짧지만 가장 날카로운 고전 동물농장을 함께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1장. 밤이 되자 매너 농장의 주인 존스 씨는 닭장 문을 잠갔다. 하지만 술에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작은 구멍들을 막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손전등의 동그란 불빛이 사방으로 출렁이도록 비틀거리며 마당을 건너 뒷문으로 들어가 정화를 벗어던졌다. 부엌에 놓인 맥주통에서 마지막으로 한 잔을 더 따라 마시고는 아내가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침대 위에 몸을 눕혔다. 방의 불빛이 꺼지자 갑자기 여기저기서 휘적거리는 소리와 날개의 퍼덕임으로 농장 안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낮에 전달된 메시지에 의하면 메이저 영감이 어젯밤에 심상치 않은 꿈을 꾸어서 동물들을 모아놓고 그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메이저 영감은 수상 경력이 있는 미들 화이트 종의 수태지다. 존스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는 대로 큰 헛간에서 모이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메이저 영감은 품평의 출전 당시 윌링던 뷰티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동물들 사이에서는 항상 메이저 영감이라고 불렸다. 동물들은 모두 메이저 영감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라면 밤잠 1시간 줄이는 정도의 손해는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넓은 헛간 한쪽 끝에는 단상처럼 바닥이 높은 공간이 있었는데 메이저 영감은 그 위에 편편한 집단 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천장을 가로지르는 들보에 매달린 전등이 그의 머리를 비추고 있었다. 이제 12살인 메이저 영감은 최근 들어 살이 좀 붓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했으며 송곳니를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었음에도 현명하고 자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곧 다른 동물들이 들어와 각자 편한 대로 자리를 잡았다. 먼저 3마리의 개, 블루벨, 제시, 핀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돼지들이 들어와 단상 바로 앞에 놓인 집단에 자리를 잡았다. 암탉들은 창문턱에 올라 앉았고 비둘기들은 퍼덕거리며 석가래로 날아가 자리를 잡았다. 양과 소들은 돼지들 뒤에 엎드려 되새김질을 시작했다. 마차를 끄는 2마리의 말, 복서와 클로버는 느린 걸음으로 동시에 들어왔는데 털이 부숭한 거대한 발굽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집단 속에 있을지 모르는 작은 동물들을 밟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클로버는 중년에 접어든 든든하고 어미다운 풍모를 지닌 암말인데 4번째 새끼를 출산한 후로는 몸매가 예전 같지 않았다. 복서는 체고가 18핸드나 되는 야성적인 순말인데 일반적인 다른 말 2마리를 합한 정도의 힘을 자랑했다.
이마에서부터 콧잔등을 타고 흰 얼룩이 선처럼 그어져 있어 어벙해 보이는데 실제로도 복서는 그리 영민한 편은 못 되었다. 하지만 한결같이 고든 성격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동력만큼은 모두가 존경에 마지 않았다. 말들 뒤로는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저민이 들어왔다. 벤저민은 농장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성질도 가장 고약했다.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며 가끔 내뱉는 말들도 아주 냉소적이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이 파리를 쫓으라고 꼬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자기는 차라리 꼬리도 파리도 없는 편이 훨씬 더 좋을 뻔했다든가 하는 식이다. 농장에 있는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동물이기도 했다. 왜 웃지 않느냐고 물으면 웃을 일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벤저민은 복서를 진심으로 좋아했다. 일요일이면 벤저민과 복서는 동산 너머에 있는 작은 방목지에 나란히 서서 말없이 풀을 뜯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말들이 막 자리를 잡고 엎드렸을 때 어미 잃은 새끼 오리떼가 줄지어 헛간으로 들어왔다. 새끼 오리들은 큰 동물들의 발에 밟히지 않을 만한 자리를 찾으려고 가냘픈 소리로 꽥꽥거리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클로버가 거대한 앞다리로 보호벽을 만들어주자 그 안에 둥지를 틀고 이내 잠이 들었다. 다른 동물들이 거의 다 자리를 잡았을 즈음에 멍청하지만 희고 예쁜 암말 몰리가 각설탕을 씹으며 한껏 고상을 떠는 걸음걸이로 등장했다. 몰리는 존스 씨의 이륜마차를 끌고 있다. 몰리는 헛간 앞쪽에 자리를 잡고는 길게 따내린 흰 갈기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갈기를 묶은 빨간 리본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가장 늦게 돌아온 것은 고양이였다. 늘 그러듯이 가장 따뜻한 곳을 찾기 위해 헛간을 둘러보다가 복서와 클로버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고는 메이저 영감이 연설을 하는 내내 그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저 혼자 좋아서 가르랑거렸다. 이제 모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였다. 모세는 길들여진 까마귀인데 뒷문 뒤에 있는 횃대에서 자고 있었다. 동물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연설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한 메이저 영감은 목청을 가다듬고 연설을 시작했다. 동지들,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얘기는 이미 모두 들었을 거요. 하지만 꿈 얘기는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내가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를 죽기 전에 동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오래 살았고 우리에 혼자 누워 생각할 시간도 많았어. 그러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본질에 대해 다른 어느 동물보다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요. 동지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 사실 그대로를 인정합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되며 너무 짧소. 태어나면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얻어먹으며 살지. 일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은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곧바로 잔인하게 도살되는 거요. 영국 땅에 사는 동물 중에
생후 1년이 지나고도 삶의 행복이나 여유를 맛볼 수 있는 동물은 없을 거요. 영국의 동물들에게 자유란 존재하지 않아. 동물들의 삶이란 비참한 노예의 삶이니까. 이건 너무도 명백한 진실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는 것이 과연 자연의 순리일까?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이 땅에 사는 생명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없어서라고 생각하시오? 그렇지 않소. 동지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지. 영국의 땅은 비옥하고 기후도 좋기 때문에 동물의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해도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식량을 재배할 수 있소. 우리 농장만 해도 말 12마리, 소 20마리, 양 수백 마리 정도는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롭고 편안하게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비참한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그건 우리 노동의 결실이 거의 전부 인간들에게 착취당하기 때문이요. 거기에 우리 문제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우리의 유일무이한 적은 바로 인간이요. 우리의 삶에서 인간만 몰아낸다면 굶주림과 과도한 노동의 근본 원인도 영구히 사라질 것이요.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생물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을 것이요. 우유를 생산해내지도 못하고 알을 낳지도 못하지. 쟁기를 끌기엔 너무 약하고 토끼를 잡을 만큼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동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동물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 대가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들이 차지하지. 우리의 노동으로 땅을 갈고 우리의 배설물로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 한 몸 감싸고 있는 가죽뿐이지. 이 앞에 있는 소 동지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우유를 몇천 갤런이나 생산해내었소. 송아지들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먹였어야 할 그 우유는 모두 어디로 갔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적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간 거요. 저기 암탉 동지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알을 낳았으며 그 중에 몇 마리나 부화되어 병아리로 깨어났소. 거의 모두 시장에서 팔려 존스와 그 일당의 수입을 채워주었을 거요. 그리고 당신, 클로버, 그대가 낳은 4마리의 망아지들은 지금 어디 있소? 그대의 노년의 버팀목과 기쁨의 원천이 되어줄 그 망아지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말이오. 모두 1년을 겨우 채웠을 때 팔려가지 않았소. 이제 그대는 망아지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오. 4번의 분만과 들판에서 쏟아낸 모든 노동의 대가로 그대가 얻은 것이 허접한 먹이와 마구간 외에 달리 뭐가 있소? 그리고 이 미천한 삶조차 천수를 다하도록 놔두지 않지. 나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었으니 불평할 것은 없소. 12년이나 살았고 400여 마리의 새끼를 두었으니 돼지다운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소? 하지만 어떤 동물도 종국에는 잔인한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거요. 내 앞에 앉아있는 당신네 육돈들은 1년 내에 도살장에 끌려가
비명소리와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되겠지. 우리 모두 그런 식으로 끔찍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거요. 젖소도, 돼지도, 암탉도, 양도 모두. 말과 개의 운명도 더 나을 것이 없을 것이고, 복서, 당신도 그 튼튼한 근육에 힘이 다하는 날, 존스는 당신을 도살업자에게 팔아버리고 말 거요. 그러면 그자는 당신의 목을 치고 몽둥이를 끓여서 여우 사냥개의 먹이로 던져주겠지. 개동지들은 늙고 이빨이 빠지면 목에 복도를 매달아 가까운 연못에 던져버릴 거요. 그렇다면 동지들, 우리 삶의 모든 악은 인간의 독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소? 인간을 몰아내고 나면 우리 노동의 열매는 오로지 우리의 것이 될 것이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부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을 몰아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밤낮으로 노력하는 거요. 내가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요. 반란. 실천에 옮기게 되는 날이 일주일 후가 될지 아니면 10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발밑에 있는 이 집단을 보듯이 분명하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정의는 언제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이요.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그 사실을 주시하기 바라오. 무엇보다도 내 말을 후세에 전하여 승리의 그날까지 대대로 우리의 투쟁을 이어가도록 해주시오. 동지들, 그대들의 결의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가머니설에 끌려 그릇된 길로 빠져서도 안 돼요. 인간과 동물은 이익공동체이며 한쪽이 번영을 누리면 그것이 곧 다른 한쪽에게도 번영을 가져온다는 말에도 속지 마시오.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인간은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니까. 그러니 우리 동물들은 일심단결하여 완벽한 동지의식을 가지고 투쟁에 나가야 하오. 모든 인간은 적이고 모든 동물은 동지요. 그러자 갑자기 헛간 안에 거대한 함성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메이저 영감이 연설하는 동안 어느새 4마리의 커다란 쥐가 구멍에서 기어나와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아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개들의 눈에 띄자 번개처럼 구멍을 향해 달려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메이저 영감이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발을 들어 올렸다. 동지들,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어. 쥐와 토끼 같은 야생동물들은 우리의 친구요, 아니면 적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도록 합시다. 쥐들은 동지인가? 나는 이 질문을 투표에 붙이도록 하겠소. 곧바로 투표가 이루어졌고 대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쥐들은 동지인 것으로 결정이 났다. 반대자는 3마리의 개와 고양이, 이렇게 4뿐이었다. 나중에 고양이는 양쪽 의견에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이저 영감은 연설을 이어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과 그들의 행실에 대하여 항상 적개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2다리로 걸어다니는 자들 모두 적이며 다리가 4시거나 날개를 가진 자들은 친구요. 인간과 투쟁을 하면서 그들의 방식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오. 인간을 정복한 후에도 그들의 악행을 답습하지 마시오. 어떤 동물도 주택에 거주해서는 안 되며 침대에서 자거나 의복을 차용해서도 안 돼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돈을 만지거나 거래를 해서도 안 돼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악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요. 약하든 강하든 영리하든 둔하든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요.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살생해서는 안 돼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니까. 자, 동지들. 이제 내가 어젯밤에 꾸었다는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소. 꿈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사라지고 난 후 이 세상의 모습에 관한 꿈이었소. 그런데 그 꿈이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생각나게 한 것이요. 오래전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미를 비롯하여 암태지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소. 가사라고는 첫 세 마디 정도밖에 모르고 나머지는 그저 가락만 흥얼거릴 뿐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친숙했던 그 가락이 어느새 나의 뇌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거요. 그런데 어젯밤 꿈속에서 그 노래가 다시 기억 속에 떠올려졌단 말이오. 더욱 신기한 것은 노래의 가사까지 모두 생각이 나더라는 거요. 아주 오래전에 동물들이 부르던, 그러나 지난 수세대가 이어져 오는 동안 완전히 잊혀졌던 바로 그 가사임이 틀림없소. 그 노래를 내가 불러보겠소, 동지들. 그런데 나는 나이가 들어 목소리도 쉬고 했으니 내 노래를 듣고 그 가락을 익혀서 동지들이 더 멋지게 불러보시오. 영국의 동물들이여 라는 노래요. 메이저 영감은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말처럼 목소리가 좀 쉬기는 했지만 노래 솜씨가 제법 괜찮았고 노랫가락도 뭔가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드는 매력이 있었다. 클레멘타인과 라쿠카라자가 적당히 섞여 있는 가락이었는데 가사를 적어보면 이렇다. 영국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전 세계 방방곡곡의 동물들이여,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보라. 황금빛 미래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언제고 그날이 올 것이니 인간의 독재가 무너지고 영국의 비옥한 들판은 오롯이 동물의 차지가 될 것이네. 코에 채워졌던 콧두레도 사라지고 등에 얹혀있던 마구도 내려질 것이네. 제갈과 박자는 영구히 처박혀 녹슬어 갈 것이고 잔인한 채찍질도 더 이상 없을 것이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부와 밀, 보리, 귀리, 건초, 토끼풀, 콩, 사탕무가 그날부터 우리 차지가 될 것이네. 우리가 자유를 찾는 날, 영국의 들판에는 눈부신 태양이 빛날 것이며 물은 더 맑고 바람은 더욱 달콤할 것이네.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분투하세. 그날이 오기 전에 목숨이 다한다 해도 젖소도 말도 거위도 칠먼저도 자유를 위해 우리 모두 분투하세. 영국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전 세계 방방곡곡의 동물들이여, 내가 전하는 이 소식을 잘 듣고 널리 전하라. 황금빛 미래에 대한 이 소식을. 이 노래를 부르자 동물들의 열광은 최고조에 달했다. 동물들은 메이저가 노래를 끝내기도 전에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제일 둔한 동물마저도 어느새 가락을 따라 흥얼거리며 몇 마디 가사까지 입에 붙였고
돼지나 개와 같이 영리한 동물들은 수분 내의 곡 전체를 완전히 익혔다. 그리하여 한두 번 맞춰본 후에는 모두가 하나의 소리로 부르는 영국의 동물들이어가 농장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소의 음매 소리와 개의 컹컹거림, 양의 매 하는 소리와 말의 히힝 소리, 그리고 오리의 꽥꽥거림이 하나의 울림으로 어우러진 노래의 감흥이 얼마나 좋았든지 쉬지 않고 5번이나 연이어 불렀는데 방해꾼만 아니었으면 아마 밤새도록 불렀을지도 모르겠다. 안타깝게도 시끌벅적한 소리에 잠이 깬 존스 씨가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마당에 여우가 들어왔다고 생각한 존스 씨는 침실 구석에 늘 세워져 있던 총을 집어들고 어둠을 향해 6발 산탄을 날렸다. 헛간 벽에 탄알들이 박히자 회의는 즉시 해산되었고 동물들은 허겁지겁 각자의 잠자리로 돌아갔다. 새들은 횃대로 날아올랐고 다른 동물들은 집단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농장 전체가 고요한 잠에 덮였다. 그로부터 3일 후 메이저 영감은 밤에 잠을 자다가 평안하게 죽었고 그의 시신은 과수원 자락에 묻혔다. 그것이 3월 초였는데 그로부터 3달 동안 많은 일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농장에 사는 동물들 중 지각이 있는 자들은 메이저 영감의 연설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메이저 영감이 예견한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도 알 수 없었고 더욱이 자기들이 사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도 없었지만 모두 반란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다른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은 동물들 중 가장 영리하다고 인정받는 돼지들의 몫이었다. 그 중에서도 걸출한 2마리 수태지가 있었는데 존스 씨가 내다팔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스노볼과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은 몸집이 크고 사납게 생겼는데 농장에서 유일한 버크셔 종이었다. 그리 달변가는 못되지만 자기 의지는 반드시 관철시키는 것으로 동물들 사이에 평이 나 있었다. 스노볼은 나폴레옹에 비하여 쾌활하고 언변에 능하며 기발했다. 하지만 성품의 깊이는 그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었다. 그 밖에 농장에 사는 모든 돼지들은 육돈이었다. 그 중에도 농장 동물들 사이에 유명한 돼지가 1마리 있었는데 바로 몸집이 작고 뚱뚱한 스킬러였다. 스킬러는 볼이 유난히 둥글고 눈이 반짝이며 동작이 민첩하고 날카로운 음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말솜씨가 매우 뛰어났다. 뭔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일 때면 꼬리를 휘저으며 이쪽 저쪽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지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 다른 돼지들도 스킬러는 검은색도 흰색으로 믿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이들 셋은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하나의 완벽한 체제로 정리하고 이에 동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존스 씨가 잠자리에 들면 그들은 일주일에도 여러 날 밤을 헛간에서 비밀회의를 열고 동물주의의 원칙을 다른 동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모두들 무지하고 무관심한 상태로 모였으며 일부 동물들은 자기들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존스 씨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언급하거나 존스 씨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그가 없어지면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등의 초급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벌어질 일을 왜 우리가 걱정하는데? 라고 반문을 하거나 어차피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면 우리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동물들도 있었다. 그러한 생각이 동물주의 정신과 상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일은 어렵고도 힘든 과제였다. 그 중에도 가장 멍청한 질문은 흰 앞말인 몰리의 입에서 나왔는데 반란 뒤에도 계속 각설탕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먹을 수 없어, 동지. 스노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농장에서 각설탕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각설탕을 찾지 않게 될 거요. 귀리와 건초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럼 갈기의 리본은 계속 묶어도 될까? 몰리가 물었다. 이보게 동지,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리본이 바로 노예의 표징이라고. 자유라는 것이 리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임을 모르겠소? 몰리는 스노볼의 말에 수긍하긴 했으나 완전히 믿는 것 같진 않았다. 길들여진 큰 까마귀 모세가 퍼뜨리는 거짓말에 대처하는 일은 훨씬 더 힘들었다. 존스 씨가 각별한 애정을 갖고 기르는 모세는 스파이에다 고자질쟁이였는데 동시에 영리한 달변가였다. 모세는 슈거캔디 마운틴이라고 부르는 신비로운 나라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동물은 죽으면 그곳으로 간다고 말했다. 모세 말에 의하면 그 나라는 하늘 어딘가 구름을 지나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고 했다. 슈거캔디 마운틴에서는 일주일 내내 일요일이고 토끼풀이 1년 내내 자라며 각설탕과 아마인 깻묵이 생 울타리에서 자란다고 했다. 동물들은 모세가 말만 많고 일은 하지 않는다고 싫어했지만 동시에 슈거캔디 마운틴을 믿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돼지들은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느라 아주 애를 먹었다. 돼지들을 따르는 가장 충실한 동물은 수레를 끄는 말인 복서와 클로버였다. 이 둘은 사고력이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일단 돼지들을 스승으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돼지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복종했으며 다른 동물들에게도 간단한 논리로 전달했다. 헛간에서 열리는 비밀 회의에도 빠지는 법이 없었으며 회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영국의 동물들이어도 늘 앞장서 불렀다. 반란은 결국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똑똑한 주인 노릇을 하기도 했지만 유능한 농장주였던 존스 씨는 근래에 들어오면서 운이 기울었다. 소송을 하느라 많은 돈을 잃고 나서 상심이 컸던 존스 씨는 몸이 이기진 못할 만큼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한번 시작하면 몇 날 며칠을 주방에 있는 등받이가 높은 나무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면서 술을 마셨다. 가끔씩 맥주에 담갔던 빵 부스러기를 모세에게 먹이면서 일꾼들은 게을러지면서 주인을 속이기 시작했고 들판에는 잡초가 무성해졌고 건물 지붕과 울타리들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방치되었다. 동물들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다. 6월이 되어 건초를 베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 토요일이었던 하지 축제 전날 존스 씨는 월링턴으로 갔고 레드 라이언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다음 날인 일요일 한낮이 되도록 귀가하지 않았다. 일꾼들은 이른 아침에 소젖만 짜놓고는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지 않고 토끼 사냥을 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존스 씨도 곧바로 거실 소파에서 월드뉴스지를 얼굴에 덮은 채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저녁이 될 때까지도 동물들은 굶고 있었다. 동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암수 한 마리가 뿔로 곡식 창고의 문을 들이받아 부수고 들어가자 다른 동물들도 각자 알아서 통에 담긴 곡물들을 먹기 시작했다. 존시 씨가 잠에서 깬 것은 바로 그때였다. 곧 4명의 일꾼들과 채찍을 손에 들고 곡식 창고로 달려온 존스 씨는 마구잡이로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굶주린 끝에 쏟아지는 폭력은 동물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이었다. 그리하여 동물들은 사전에 전혀 계획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단결하여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덤벼들었다. 존시 씨와 일꾼들은 다음 순간 사방을 바치고 차이는 꼴이 되었고 상황은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지금까지 내키는 대로 매질하고 학대해도 한 번도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던 금수들의 폭동은 너무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존시 씨와 일꾼들은 곧 방어하기를 포기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1분쯤 후 5사람은 대로로 이어지는 마차길을 따라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으며 동물들은 승리의 환호를 울리며 그들을 뒤쫓고 있었다. 침실 창문으로 이 광경을 지켜본 존스 부인은 여행용 가방에 황급히 몇 가지 소지품을 챙겨서 다른 통로를 이용해 농장을 빠져나왔다. 모세도 횃대를 떠나 큰 소리로 깍깍거리며 그녀를 뒤따랐다. 그러는 동안 동물들은 존스 씨와 일꾼들을 도로까지 내몰고 나서 빗장이 5개 달린 농장 문을 닫아버렸다. 동물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반란을 성공적으로 쟁취한 것이다. 존스 씨는 추방되고 매너 농장은 동물들의 차지가 되었다. 처음 몇 분 동안 동물들은 자기들을 찾아온 이 엄청난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우선 한 일은 혹시 어느 구석에 아직 인간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듯 무리지어 농장의 울타리를 따라 껑충껑충 뛰어다닌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농장 건물로 돌아와 존스 씨가 다스렸던 끔찍한 통치의 잔재를 씻어냈다. 마구간 끝에 있는 마구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제갈과 콧줄에 개 사슬 그리고 존스 씨가 돼지와 양을 거세하는 데 사용했던 무자비한 칼들을 꺼내 모두 우물에 던져버렸다. 곱비, 굴레, 겨눈가리개 그리고 모멸스러운 사료주머니도 쓰레기를 태우는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다. 채찍도 물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채찍이 불길에 휩싸이자 모든 동물들이 환호를 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스노볼은 장날 말의 갈기와 꼬리에 달아 장식했던 리본도 불 속에 던져 넣었다. 리본은 인간의 표징인 옷으로 간주한다. 모든 동물은 맨몸으로 지내야 한다. 스노볼이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복서는 여름 동안 귓가에 꼬여드는 파리를 쫓기 위해 쓰고 있던 작은 밀짚 모자도 불 속에 던져버렸다. 동물들은 순식간에 존스 씨의 흔적이 되는 모든 것을 소멸시켜버렸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다시 헛간으로 데리고 간 다음 모두에게 늘 먹던 양의 2배나 되는 옥수수를 배급하고 개들에게는 비스킷을 2개씩 주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의 동물들이여를 연거푸 7번이나 부른 다음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동물들은 그날 밤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잠을 이루었다. 다음날 동이 트자 습관처럼 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은 전날 일어났던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억하고 다 함께 목초지로 달려나갔다. 목초지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농장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둔덕이 있었다. 동물들은 둔덕 꼭대기로 달려가
밝은 아침 햇살 아래 펼쳐진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렇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의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신바람 난 동물들은 빙글빙글 뛰어다니면서 흥에 겨워 허공을 향해 뛰어오르기도 했다. 이슬이 맺힌 초원 위를 구르기도 하고 입안 가득 달콤한 여름 잔디를 뜯어물기도 하고 발로 검은 흙을 파내어 비옥한 흙냄새를 맡기도 했다. 그 다음에는 시찰 삼아 농장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탄의 눈길로 경작지와 건초지, 과수원, 그리고 연못과 작은 숲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모든 것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보였으며 그것들이 자기들의 차지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줄을 지어 농장 건물로 돌아온 동물들은 농장 저택의 문 앞에 다다르자 조용히 멈춰섰다. 그것도 역시 자신들의 것이긴 했으나 왠지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잠시 후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어깨로 문을 밀어젖혔고 동물들은 한 줄로 서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으면서 방들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조심스러워 말소리도 낮추어 속삭이면서 경외심마저 서린 눈빛으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호화로운 실내를 둘러보았다. 자기들의 깃털로 만든 침대 매트리스와 거울, 말총 소파, 브리셀제의 모직 양탄자, 그리고 거실 벽난로 선반 위에 걸려있는 빅토리아 여왕의 석판화. 동물들은 계단을 내려올 때에야 비로소 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되돌아가 확인해보니 몰리는 안방 침실에 남아있었다. 존스 부인의 화장대에서 파란 리본을 집어 어깨에 걸쳐보면서 속없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었다. 다른 동물들은 몰리에게 따끔한 핀잔을 주고 밖으로 나갔다. 주방에 걸린 햄을 떼어 밖에다 묻어주고 복서가 주방에 딸린 작은 방에 있던 맥주통을 발굽으로 차서 찌그러뜨린 것 외에 집안에 있던 것들은 모두 그대로 두었다. 저택은 박물관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무언의 결의가 그 자리에서 통과되었다. 어떤 동물도 저택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다시 동물들을 소집했다. 동지들, 스노볼이 말했다. 이제 6시 반이니 앞으로 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오늘은 건초 수확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돼지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독학으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익혔다는 사실을 밝혔다. 존스 씨의 자녀들이 쓰던 낡은 철자법 책을 쓰레기 더미에 찾아서 그것으로 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검은색과 흰색 페인트가 담긴 통을 가져오게 한 다음 동물들을 이끌고 큰 길로 통하는 빗장 5개짜리 문으로 나갔다. 글씨를 제일 잘 쓰는 스노볼이 발의 두 관절 사이에 붓을 끼고는 맨 위 빗장에 적힌 매너농장이라는 글씨 위에 페인트를 덧칠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동물농장이라고 썼다. 이제부터 농장은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다시 헛간으로 돌아온 다음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다른 동물들을 시켜 사다리를 가져다가 큰 헛간의 뒤쪽 벽에 기대 놓게 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지난 3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동물주의 원칙을 7개의 계명으로 정리해 놓으라고 설명했다. 이제 이 7계명을
벽에 써놓을 것이며 동물농장에 사는 모든 동물이 영원히 지켜나갈 불변의 법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스노볼이 힘들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몇 칸 아래에서 슈킬러가 페인터통을 들고 있었다. 타르를 칠한 벽에 흰색 페인트로 큼직하게 쓰여있기 때문에 30야드 밖에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7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칠계명 하나,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모두 적이다. 둘,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친구이다. 셋,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넷,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다섯,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여섯,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일곱,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글씨는 아주 깔끔하게 쓰여졌다. 친구의 철자가 약간 잘못되었고, 글자 하나가 뒤집어진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자도 모두 정확했다. 스노볼은 다른 동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보았다. 동물들은 모두 동의를 표하듯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중 영리한 동물들은 이미 계명을 암기하기 시작했다. 자, 동지들, 스노볼이 붓을 내려놓으며 외쳤다. 건초지로 갑시다. 존스와 그의 일꾼들보다 더 빠른 시간에 수확을 마치는 것에 우리의 명예를 걸어봅시다. 바로 그때 한참 전부터 몸이 불편해 보였던 암소 3마리가 크게 음매의 소리를 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젖을 짜지 않은 바람에 젖통이 터질 지경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돼지들은 잠시 생각을 해보고 나서 양동이를 가져오게 하여 암소들의 젖을 시원하게 짜주었다. 돼지들의 앞발이 이 일에 제법 잘 맞았다. 곧 5개의 양동이에 거품이 있는 크림처럼 부드러운 우유가 가득 찼고, 동물들 중 다수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눈독을 들였다. 저 우유들은 어떻게 할 거지? 누군가가 말했다. 존스 씨는 가끔 우리 곡물 사료에 섞어주곤 했는데, 암탉 중에 한 마리가 말했다. 우유는 신경 쓰지 마시오, 동지들. 나폴레옹이 양동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적절히 알아서 처리할 거요. 그보다는 건초 수확이 더 중요하니까. 스노볼 동지가 길을 안내할 거요. 나도 곧 따라가겠어. 자, 앞으로 가시오. 동지들, 건초가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해서 동물들은 모두 함께 건초지로 달려가 수확을 시작했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 우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물농장은 다음 편에 이어서 다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굿나잇.